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 정부가 멈췄습니다. 셧다운 2일째인데요. 의회가 여러 법안 처리와 승인을 멈추면 사실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돈줄도 멈추는 겁니다.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앞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이 여파로 온통 파란색입니다. 장기화되면 힘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여파와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마련했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의 눈과 귀가 현성월 단장과 북측 점검단에 쏠려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교류 협력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고요. 무려 2년 만에 막혔던 경의선을 뚫고 내려온 의미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구상 중인 유라시아 관광 문화 소통 정책과 다양한 산업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물론 북측의 선전술과 기만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다양한 전망과 기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다가올 설 선물 관련한 이야기와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국내 증시 얘기도 살짝 해드렸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이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미국 정부 의회의 어떤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 셧다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셧다운이 어떤 배경에서 불거졌는지 또 경제적인 여파는 어떨지 당장 미국과 여러 가지 무역 이슈가 걸리는 한국은 괜찮을지 여러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13년도로 어렴풋 기억하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참 독특하다 싶기도 했거든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행정부가 20일 자정부로 폐쇄됐습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 됐는데요. 1976년 이후에 19번째,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벌써 4번째네요. 네. 셧다운이란 원래 업무의 일시 정지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에 영향이 믿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때 이제 셧다운의 의미는 미국 연방 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예산안을 이제 법률로 정하는데 이 예산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예. 미국 법률은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방과 치안 그리고 보건 등 정말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핵심적인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미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집에서 쉬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공공정책이라든가 특히 복지정책 관련돼 있는 자금 지출들이 일시 동결되기 때문에 성장률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미국이란 커다란 나라의 공무원들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금 의회가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인데 불법 이민 정책도 불거져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이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배경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과거에 있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이 이제 의회에서 소수당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3년에 있었던 셧다운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대 야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특이한 사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카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미국의 수천만 명, 네.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부모 따라 불법 입국해서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다카 프로그램인데요. 이 문제는
이게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서명해버렸습니다. 네. 집권으로. 그런데 이제 이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로 인해서 추방될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네. 이 협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 안 해주겠다고 나섰고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50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입니다만 네네.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이 4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 통과를 지연시키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다카 프로그램도 문제가 됐고 여기 또 이 다카 프로그램에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또 멕시코 장벽 관련 예산을 넣겠다라고 주장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까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사태가 금방이라도 다 해결될 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일단 셧다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자, 셧다운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닫은 원인이 해결이 쉽지 않다. 지금 이런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있는 또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 얘기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팀장님, 걱정되는 게 지금 FTA도 재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도 집으로 돌아갔나요?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면은 무역 관련된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 필수를 제외한 미국 행정부의 필수를 제외한 것들이 멈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여파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행정부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경찰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병원 등 네네.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셧다운됐습니다. 결국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황이고요. 네. 정부 발주공사 중단됐고요. 여권 비자 발급 지연입니다. 이렇게 돼서 네. 국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렇게 네. 그 셧다운이 될 때마다 일단 정치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는데 현재 같으면 여당인 공화당에 대한 반발이 커지겠죠. 네네.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미국 GDP 성장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이 경제지표 발표도 뒤로 미뤄집니다. 지금 여러 상황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 한국 사람들 정세에서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뉴스 보시면서 이 역사가 깁니다. 오바마 행정부 2013년 10월에는 무려 15일 동안 정부가 폐쇄됐었는데 지금도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공화당이 좀 위력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핵옵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시속 게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빨리 끝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이 여당에게 불리하다. 그렇죠. 이게 선거까지. 결론으로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 또 그 다보스 포럼 참석이 트럼프 대통령 예정돼 있습니다. 네. 26일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지연을 시킨다라는 것은 네. 공화당 입장에서 상당히 백해무익한 상황인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감정 싸움이 좀 진행 중이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네.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핵옵션을 쓰자. 이 핵옵션이 뭐냐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다수당이 네. 상원의원 60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네. 과반수인 51석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옵션인데 네. 그 정치적 부담도 크고 또 공화당 내에서 이탈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쓸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예, 참 공화당 내에도 완전히 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세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 11월에 상하원 선거도 있고 지금 미국 정부 상황이 애매한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라고 하셨지만은 당장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지금 증시 관련된 기사들은 증시 국내 증시까지 발목 잡을까 이런 제목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단계에 해결된다면 큰 문제 없고 과거 주식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네. 최근 1990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이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도 9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이 그렇죠. 고정 환율제도였고 주식시장도 그 이전에 개발 안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런 정치적 갈등이 주식시장에 직접 연결 안 됐습니다만 네. 그 이후 4차례의 이 셧다운 때는 우리 시장이 이 셧다운이 해결되기 직전까지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네. 2% 정도, 1,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해결된 날 이후에는 네. 금방 회복하는 V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처럼 장기화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해당 분기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더 나가서 이렇게 장기화되면 미국 소비 감소하고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로 1일부터 맞습니다. 20일까지 우리 수출이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좋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수출의 최종 목적지가 결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장기화돼서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 뭐 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FTA 재협상 사실은 미국이 이 탐색전이 아니라 아예 초기부터 공세전으로 나왔고 좀 우리 정부가 진땀을 뺀 상황이었었는데요.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나프타 협정 재협상도 있다고 하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지금 이런 부분들도 미국 입장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정책에 대한 어떤 주도권들을 대통령이 쥐고 다수당으로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네. 작년에 트럼프 계어의 어떤 통과 실패에 이어서 이번 셧다운까지 상당히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모양이 빠지는 중이다. 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1995년에 있었던 셧다운이 이게 굉장히 반면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1995년 당시 우리나라는 좀 외환위기 전이니까 큰 영향은 없었는데 네. 그때 21일간 셧다운 됐는데 문제는 이때 공화당이 그해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분명히 이번에도 여론의 향방, 여론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와 A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48%에 네. 거의 과반수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희 생각에는 일단 셧다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 노선에서 약간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정말 이 역사적인 사례까지 그리고 또 V자로 회복하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뉴스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또 요즘 코스닥이나 여러 관심 높아진 데 대해서 또 관심 두신 분들은 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거란 희망과 함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의 입을 빌려드립니다. 사연과 이야기 또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말 그대로 문을 닫고 내린다 이런 느낌인데요. 일시 업무 정지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미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관공서가 다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앞서 이야기됐지만 90년대 이후로는 우리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개방된 증시와 또 미국의 자본, 미국의 시장이 우리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또 군사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되는데요. 우리와 지금 협상 중인 무역 대표부도 마찬가지고요. 무역 관련된 미국 행정부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시 해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좀 독특한 형식이어서 아직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일시 해고는 물론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시 회복됩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크고요.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15일 이상 갈 경우에 사실 상당히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여파로 오늘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회복이 되거나 회복 전망세가 나올 경우에는 증시 역시도 돌아선다고 합니다. 다시 반등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과거에 경험적으로 있었다고 하죠. 미국의 셧다운 참 독특한 풍경 같지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셧다운과 별개로 요즘 코스닥 또 코스피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증시의 흐름은 또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2대12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 말 많다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이슈 자체로는 가상화폐 세금을 순이익의 200% 넘게 매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가상화폐 투자자 얘기가 아니라 거래소 얘기인데요. 네네.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붐이 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잖아요. 네. 그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올해 내야 됩니다. 네. 이 새 정부 들어서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지난해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거 보면 과표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는 22%를 냅니다. 여기에다가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이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인데요. 네. 이 빗썸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상에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매출이 4,927억 원 정도고요. 네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79.3%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수수료 수익만 대략 이제 3,176억.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492억 7천만 원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이었고요. 네네. 수수료 수익만 보면 이제 3,176억 원이 작년 네. 연간 수준의 수익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다가 순이익률 79%가량을 적용하게 되면 대략 순이익이 2,500억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건데요. 네.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 이런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세금도 꽤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투자자보다는 거래소는 좀 가만히 앉아서 번 돈도 많을 텐데 이런 세금 이야기가 되고 있군요. 게다가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울수록 때릴수록 오른다라는 게 바로 강남 집값입니다. 정부의 규제도 좀 재건축에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지은 지 30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40년을 지나야 가능하도록 재건축 연한 늘린 방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네. 또 주말 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최대 8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재건축 예정 단지 조합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네. 지금 강남, 송파, 노원, 양천구 이런 데에 재건축에 시간이 걸리도록 연한을 늘리거나 재건축해서 이익을 봐도 환수금 생각하면 크게 못 번다 이런 경고를 주는 건데요. 특히 지은 지 30년을 간 넘긴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든가 목동의 단지 아파트들 그리고 상계동의 주공아파트 같은 곳의 주민들은 좀 불만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곳에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은 지 40년이 넘고 안전진단도 통과한 아파트 단지는 반대로 약간의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네.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대청 음마아파트, 압구정 현대 등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이들 단지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평균 4억 4천만 원 부과될 것이다라는 국토부 발표에 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 최대 8억 4천만 원이 나올 걸로 예상된 아파트 단지가 대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 사무실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소통이 불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재건축을 둘러싸고 참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도 했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네. 25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데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과천시, 세종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이런 특히 과열지구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팔 수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실제 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한 조합원에 한해서는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집을 팔 수 있겠다 해주는 건데요. 네. 이게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사도 더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되는데 네. 이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이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정부가 사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에 따른 이제 부담도 상당할 텐데 이런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시장의 또 하나의 시장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쫑긋 귀를 세우고 또 이런 매물을 살펴보는 분들도 많아지겠네요. 최저임금 인상 후에 경비원 해고 또 고용 축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올해부터 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930원, 그러니까 16.4% 껑충 뛰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이런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부 장관이 오늘 한 강연회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최저임금은 10,000원으로 올리는 속도, 그러니까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건 정말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 무역 환경 같은 대외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좀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상황을 보고 제도 보완이나 일자리 안정기금 연착륙에 대한 안을 좀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자리 안정기금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액을 했었는데요. 업계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같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도 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출연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확대됐다고 하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도움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순정이 아닌 중소기업 대체 부품 사용해서 차를 수리하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좋은 제도네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의 품질 인증 부품 사용 특약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보험 가입자가 이제 차량을 수리할 때 완성차 업체의 주문자 그 성표 부착 방식이죠. OEM 부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부품을 쓰면 OEM 부품값의 25%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요. 네네. 사실 완성차 업체의 OEM 부품들이 비싸니까 이런 비싼 부품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수리비 부담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낀 만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전체 자동차 보험금 10조 5천억 원 정도 중에 부품비가 한 2조 6,800억 원 정도 되는 거군요. 네.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전체 부품의 20%가량을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부분 값싼 순정 부품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이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이런 걸 특약으로 넣으면 이제 보험사도 좋고 이제 가입자도 좋은 윈윈이 되는 거고요. 네. 별도의 보험료 부담도 없고 이제 2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도 본인이 신청하시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내 지도상 현대기아차 같은 국산차의 경우에는 대체 부품 생산이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이런 특약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튜닝에 대해서도 막혀 있고요. 순정이란 말 자체에서도 사실은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보험사의 발의로 좋은 제도 안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요새 모이면 두 가지 화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가상화폐하고 부동산 얘기죠. 네. 요새 제가 전해드린 뉴스도 이 두 가지가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재건축 아파트 옥죄기를 톱뉴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시장이 도미하고 있긴 한데 사실 뭔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엉뚱한 거에서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정책의 신뢰성이라든가 효과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지금도 계속 언론사에서는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장, 현송월 단장을 중심으로 한 방남 점검단의 행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협력, 교류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간 닫혀 있었던 개성공단, 경의선, 금강산 등이 열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양한 확대 교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북한 특유의 체제 선전 또 여러 가지 이 기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명확하게 득실과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계속 언론사의 화제인데요. 북측 점검단 경의선을 넘어왔고요. KTX를 타고 강릉도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공연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북핵 문제로 미국의 전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현성월 단장의 방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점검단이라는 명분으로 왔지만 남북관계 복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2016년 2월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정면 중단한 이후에 네. 2년 만에 경의선 6로가 열린 것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대표단 첫 방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치군사적 대표단이 아닌 문화예술 대표단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점검단으로서 방문한 것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네. 이번 점검단의 방문으로 평화올림픽이라는 그런 자리로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적 묵고가 터졌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간의 남북 교류 과정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90년대 초반도 그렇고 이 문화예술단의 교류 어떤 말씀하셨던 뭐 군사라든지 직접적인 정치 교류보다는 이 문화예술 쪽부터 넓혀졌던 것도 같은데 역시 이번에 2년 만에 열린 최초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역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의 그런 반응은 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남북한 교류나 관계 개선이 평창 올림픽에 제한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 네. 특히 미국이 평창 이후에 대북 핵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이번 방남이 양동작전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시간 벌기용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다른 분석은 이번 방남의 계기로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서 네. 관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인데 저는 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북한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네네. 자신들이 핵 문제가 좀 해결되면, 사실 핵무력 보유가 좀 달성되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번 이 방문을 계기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좀 진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답방의 형태로 평양 공연도 가능할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 현성월 단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폭발적인 관심이 네네. 향후 북한 주민과 북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복 의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미사일과 핵으로 대치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과거에도 유니버시아드 응원단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서로 지금 선발대를 파견했습니다. 우리 측 선발대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등을 점검하기로 했고요. 또 북측도 내려와서 다양한 걸 점검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들이 사실은 관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관광을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개될까 하는 기대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대표로 한 관광교류 사업이 재개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관광 사업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북한에서 관광 정책이 차지하는 의미입니다. 네네. 북한의 경제 정책은 관광 정책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네. 북한의 경제 정책은 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인 시드머니를 가지고 경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한 20개의 경제 특구를 새로 발표하고 특구별로 관광 특구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네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관광을 통해서 마식령과 금강산 그다음에 원산 지역의 관광 개발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단지 보도가 됐을 때는 이 힘든 경제 상황에 저런 것들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중시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각이 지금 국내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또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안보와 관련해서 반대 급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에서 다양한 관광 산업과 남북 연계보다는 안보에 대한 불식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교류라든지 혹은 또 교류가 확대된다면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루어졌던 어떻게 보면은 핵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북한과의 우리가 단절과 압박으로만 정책을 폈던 그런 지난 정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떻게 양자간이나 혹은 다자간 협상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사실 실질적인 남북관광 재개가 좀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관광 교류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비정치적인 그리고 가장 확실한 남북화의 협력 방식이 관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개발할 때 장전항이라는 최전방 해군기지가 후방으로 호퇴했었고요. 네네. 조선공단의 개성 관광을 위해서는 탱크 부대 등이 후방으로 배치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떠한 압력으로도 그런 군사 시설을 후퇴시킬 수 없는데 관광과 경제 교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면 국제 신인도가 상향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남북 관광이 남한에도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특히 남북 관광이 재개돼서 남북 중로 등의 연계 관광으로 발전된다면은 단순한 관광 수입뿐만 아니라 의료와 화장품 등의 산업까지도 발달할 것입니다. 네. 또한 남북 관광 교류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방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한반도가 동북아 관광의 어떤 중심지로 부각할 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자금 유용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불안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네. 실제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북핵 개발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내세워서 네. 개성공단이 중단을 시켰는데 네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근거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자료 없이 그냥 주장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네. 보다 중요한 거는 자금 논란이나 어떻게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매체들, 그런 대중매체나 신문, 라디오 등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 안보적으로도 북한의 남한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전진 부대들을 후방 배치시키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까지 얘기하셨고요. 남북 중로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게 사실은 신경제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커진다면 좀 기차 타고 유럽이나 러시아 쪽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유학도 갈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선과 같이 우리가 단절된 이런 상황에서 남북중로가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는 남측이 관광의 종착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광 끝날 때 우리가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신경제 지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 경제개발,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H형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남형과 네. 그 동북방면이라고 양대축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북측의 이런 어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이 함께 또 거점 개발이라든지 DMZ 생태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으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 가장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죠. 이 긴장 완화, 전쟁 위험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까지 얻어낸다면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살림살이라는 말에 참 작은 의미도 또 큰 의미도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한 주간의 살림살이와 건강 챙겨주는 시간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또 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청탁금지법도 개정됐고 설 선물 사는 분들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좀 효과가 있는지 좀 생각을 저희가 해보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정을 하고 나니까 소비가 더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청탁금지법이 개정 시행되었잖아요. 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가능한 금액이 5만 원에서 기존의 5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다행히 눈에 띄는 성과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 지금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이 지난 네. 설에 비해서 65%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네. 특히나 화획, 그동안 가격이 떨어졌던 이 동양란의 시세가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게다가 한우도 지난해보다 도매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다고 해서요. 설이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한도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인데 조금 활성화되고 있나 이런 얘기도 보이는데 착가 선물 스티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사실 네. 좀 없던 일로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 착한 선물 스티커가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 착한이란 단어가 약간 그런 게 단순히 농축수산물의 사용 비중이 50%가 넘고 1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그 선물 세트가 착하다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예, 단어가 좀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삭제가 되고 착한 선물 스티커 대신에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스티커를 제작하고 지금은 유통업계에 100만 장 정도 배포해 두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농식품부는 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따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통합 검색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이 선물 구입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착한 스티커가 아니라 적합 스티커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명절 앞두면 항상 걱정되는 게 막 속임수 또 여러 가지 뭐 불만 사항들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위생 이런 것들. 단속도 그렇죠. 시작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물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다른 품목들은 전체적으로 평년 가격과 비슷하게 가는데, 한우와 조기가 좀 비싸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위주로 소비자분들도 꼼꼼하게 원산지 같은 거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뿐만 아니라 3월 2일에 정월 대보름이 있어요. 네네. 이걸 대비해서 관세청이 2월 1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이런 거와 더불어서 수산물 또
한우를 포함한 이 축산물까지 25품목인데요. 네. 품명을 위장한 밀 수입하는 행위, 또 검역 회피를 위해서 식용인데 마치 비식용인 것처럼 속여서 수입하는 네. 행위를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농식품부와 식약처 같은 부처 간 합동조사도 2월 28일까지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원산지 거짓 표시나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거라서요. 네네. 좀 의심스러운 게 있다 하면은 정부 통합민원 서비스인 110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정보 받겠습니다. 예. 뭐 일선에서도 열심히 조사하고 예방 또 위반 활동에 대한 점검도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보시고 이거 이상하네. 이거 냉동밖에 안 파는 지역인데 이걸 왜 냉장으로 파나?부터 시작해서 애매하다 네. 싶은 것. 예. 110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우와 조기가 비싸진다라고 하는데 좀 그래도 가격 동향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우는 지금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균 도매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청탁 금지법 때문에 한우가 제대로 가격을 못 받았다면은 이제는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되면서 이 수요를 타면은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조기 같은 경우는 재고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 생산량만 보자면 국내산은 지난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수입 물량이 10에서 20% 정도 적은 편이어서요. 아무래도 이 가격 오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좀 저렴해지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또 다른 설 성수품 상황은 또 어떤가요? 과일이나 설 성수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우나 조기 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쌀도 가격 오름세 좀 보일 것 같아서 덧붙이고 싶어요. 아, 네. 네, 아무래도 10년간 가격 하락이 없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해가 이번 햅쌀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가격이 공급량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말씀하신 다른 과일이나 채소류는 작황도 좋고 또 저장 물량도 풍부해서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배, 대추, 감 이런 품목들은 물량이 많이 늘었고 배추, 무, 시금치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으면 40%까지 증가했거든요. 네, 자, 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또 유통업에 계신 분들도 YTN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시죠. 김우성의 생생경제 듣고 계신데 좀 잘 감안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침고이는 시간이죠. 제철 먹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반찬거리는 무말랭이인데요. 무말랭이요? 예. 네. 무가 아니라 무말랭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말랭이가 더 영양 성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같은 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칼슘은 15배, 철분은 32배, 그리고 비타민 B1과 B2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요즘 산지에서 무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렴한데 한 개에 1,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예, 이 정도면 과자값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거니까. 겨울에 진짜. 물을 먹는 이유가 있네요. 철분, 비타민 B1, B2 10배 넘는다. 15배, 30배. 이건 과자가 아니라 비타민이네요. 예, 맞습니다.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전부터 신선한 채소를 먹기 어려웠던 이 겨울철에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개발한 먹거리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무말랭이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입맛 없을 때 그냥 쓱쓱 물에 말아서 무말랭이랑 먹어도 한 끼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무말랭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고 또 힘있는 한 주 보내시도록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